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설을 앞두고 소비자 1,000명에게 물어보니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가정이 63.9%였습니다. 전년 대비 12.4%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이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명절 문화의 변화는 시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면도 있지만 명절을 가족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중장년이나 노년 세대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크겠죠. 세대 간 기대 격차를 좁히고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 지혜로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월 17일 화요일 설날 함께 하시는 생생매거진 오늘은 보이는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대구 라디오로 들어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은 KBS 대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날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소식 볼까요? 네, 설명절 기간 산과 들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성묘객과 등산객이 크게 증가하고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2월인데 임야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로 꼽힙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전국 임야에서 총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3명이 다치고 약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1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들불 화재는 4,370건으로 산불 화재 2,821건보다 1,500건 이상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불의 경우 사유림에서 발생한 비율이 7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차례 모시고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테고요. 또 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여서 들불 사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불 화재가 논밭에서 시작된 경우가 1,22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들판이 이제 835건, 숲이 이제 472건, 묘지가 464건으로 해서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월별로는 건조한 기상 조건이 이어지는 2월부터 들불이 증가해서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5년 동안 2월에 발생한 들불이 720건, 3월에는 974건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백구면 인근 임야에서 밭에서 잡초를 태우던 불이 산으로 번지자 이를 진화하려던 8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실수로 불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건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산불을 모두가 다 기억하실 텐데 네. 지난달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50대 남성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원 임차인 농민인 60대 남성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자체도 산불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가 최근 이제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많이 컸던 만큼 설명절 연휴 기간을 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묘객이 몰리는 공원묘지와 산림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임야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논밭두렁에서 농산물,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소개해 주시죠. 예,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3년 사이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23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5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중부 내륙선 김천 3터널 인근에서 양평 방향으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터널 입구 1차로 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졌고요. 네. 앞서 2024년 2월에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가락나들목 부근에서 14톤 화물차가 김해 방향으로 달리던 중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졸음과 이제 전방주시 태만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체 사고 가운데 76%를 차지하고요. 이를 두고 도로공사는 차량 내 히터 사용이나 장거리 야간 운행이 맞물려서 사고 위험이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대 교통사고가 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온 하락으로 도로 환경이 열악해진 데다가 대형 차량이 연계된 사고가 다수의 인명피해로 좀 이어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실내 환기, 교통 환경을 고려한 주행 간격 유지와 감속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라서 장거리 운전 많이들 하실 텐데 졸음운전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기억학교 사업을 전면 개편해서 예방 중심의 기억 돌봄 학교로 전환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네. 기억 돌봄 학교 전환은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요. 단순한 주간 보호 성격에서 벗어나서 예방적 인지 재활에 특화된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여가 등 이제 5대 영역의 표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요. AI 기반의 전산 인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지 기능 유지와 악화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대구시 구상입니다. 이 사업의 전면 개편이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용 대상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노인이 주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자와 통합 돌봄 판정 대상자 그리고 65세 미만 초기 치매 환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인지 지원 등급자는 주간 보호 서비스와 기억 돌봄 학교 가운데 본인의 상태와 가정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조정돼서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돌봄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유예기간과 경과 조치를 함께 적용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네.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치매 환자를 둔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한층 강화가 됩니다. 네. 장기 요양이나 통합 돌봄 신청 후에 판정까지 공백을 메우는 틈새 돌봄을 도입하고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간 사후 관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호자에게 건강 상태와 식사, 투약 정보를 제공하는 ICT 기반 안심 앱을 도입해서 돌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요. 대기자 관리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서비스 질 개선과 운영 내실화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준 운영 매뉴얼과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운영의 책임성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네, 경북 대구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수도권과의 경영 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의견조사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가운데 63.4%가 수도권과의 경영 환경 격차가 크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는데요. 특히 경영 환경 격차를 크게 인식하는 비율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네. 특히 강원 지역이 79.6%로 강원 지역이 79.6%, 대구 경북권이 70.7%로 비수도권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전북, 호남권, 중부권, 제주권, 동남권 순으로 이제 격차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경영 환경 격차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들의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 발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먼저 수도권 기업 가운데 지방 이전 계획이 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인 수치였는데요. 조사에 네. 참여한 기업 가운데 99.5%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기존 직원들의 지방 이전 기피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 그리고 물류교통 입지 조건 악화,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이 꼽혔습니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각각 40.4%, 43.6%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네. 이유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53.5%로 가장 높았고 투자 금융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교통 물류 입지 등 인프라 열악이 이제 걸림돌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부건입니다. 저는 원대 신시장에서 30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건설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IMF 때 이제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영업을 하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트를 운영해 보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배송에 어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에 이제 들어가는 인건비나 배송비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온라인보다 가격 경쟁에서 조금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이 장을 보는 중에 아기를 잃어버려서 아기를 같이 장시간 동안 찾다가 결국은 아기를 찾아서 그 손님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준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동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찾았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슈퍼를 하게 됐기 때문에 가족들과 어떤 여행이라든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고 일반 직장인들보다 한 2배 이상의 근로시간이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 때문에 사실은 재래시장이나 마트가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 앞에 마트가 없어진다면 다소 불편함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그린 대구 환경교육센터 정숙자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구 가까운 곳에서 겨울마다 문을 여는 독수리 식당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네, 독수리 식당은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독수리들을 돕기 위해 독수리 먹이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은 아니군요. 네. 사실 독수리 오형제라는 만화도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원 아니면 만나기는 좀 어려운 새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우리나라를 찾는 독수리는 멸종 위기에 놓인 국제보호종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산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독수리는 흔히 말하는 과는 다른 새인데요. 네. 이글이 이제 독수리 오형제에서 얘기하는 그 이글이고요. 네. 이글은 참수리, 흰꼬리 수리, 검독수리처럼 살아있는 쥐나 토끼, 물고기나 작은 새 같은 동물을 주로 사냥해서 먹는 수리류를 말하고요. 네. 독수리는 벌처라고 하는데 죽은 사체만 먹습니다. 아. 그래서 이글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똑같이 독수리라고 해서 이런 혼동이 생겼는데 이 둘의 생태적인 습성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먹이를 먹으러 오는 독수리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죽은 사체를 먹는 그 독수리군요. 네네. 독수리는 특이하게도 살아있는 동물은 사냥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사체만 먹는데요. 독수리의 위산은 pH 1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이어서 부패한 먹이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독수리를 생태계의 청소부라고 하고 독수리가 사체를 분해하는 것은 자연 방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독수리는
굉장히 크게 큰 새잖아요. 날개를 쫙 펴면 몸 길이가 아주 크고 좀 위압감을 느낄 정도예요. 네네. 몸 길이가 1m 정도 되고 날개를 어. 쫙 폈을 때 한 3m 정도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네. 사체를 먹기 편하도록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서 머리까지 털이 거의 없거나 짧은 솜털만 있는데요. 그래서 독수리를 대머리수리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에 한 2만 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10%인 2천 마리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네요. 그런데 이 독수리들은 그럼 어디서 우리나라로 오는 건가요? 네, 주로 몽골 초원에서 여름에 번식해서 성장하고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까지 한 3,000km 정도 이상을 날아서 옵니다. 네. 주로 철원이나 파주, 연천 등 DMZ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성이나 김해, 서산, 천수만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고령처럼 먹이 공급을 하는 곳으로 월동지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DMZ 근처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남쪽으로도 이동을 했고 남쪽 고령에서 독수리 식당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2014년에 고령 계진면에서 굶주린 독수리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정육점에서 얻은 고기 부산물을 갖다 주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단체가 함께 하게 되면서 매년 겨울에 고령군 우곡중학교 맞은편 회천 그 강변에서 독수리 식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나라에 한 2,000마리 정도가 찾는다고 하셨는데 고령 지역엔 그럼 몇 마리 정도가 오나요? 네, 최근에 점점 개체수가 늘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300~400마리 정도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이곳을 찾는 독수리들이 생후 1년에서 4년 정도 된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회 초년생 같은 독수리로 몽골에서 먹이 경쟁에서 밀린 독수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공원에서는 흔히 이제 야생동물에게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경고판도 있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괜찮습니까? 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분명히 문제인데요. 네. 독수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이를 취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체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농촌에서 자연사한 가축이나 또 사고로 죽은 동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 대충 치워놓으면 독수리가 이를 먹이로 이용했는데요.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동물의 사체를 즉시 수거해서 소각이나 매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에 남아있던 사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독수리들은 자연 상태에서 실제로 먹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이고요. 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사체를 즉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독수리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독수리 식당은 인간이 개입해서 결국 생긴 먹이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꾸는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먹이 나눔의 원칙은 자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독수리 말고도 이런 새들한테 먹이를 공급하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영국에서는 혹한기에 소형 조류에게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겨울의 생존율을 높이는 사례들이 있고요. 또 흑두루미의 세계적인 도래지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순천만인데요. 이곳에서는 볏짚을 남겨서 흑두루미가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가까운 구미의 지산 색강에는 겨울철에 큰 고니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요. 몇 년 전에 강추위로 색강이 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큰 고니는 물속에서 잠수해서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고 사는데요. 강이 꽁꽁 어니까 굶주리게 됐겠죠. 네. 그래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고구마를 썰어서 먹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에 이렇게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겨울을 안전하게 나게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1990년대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에서 독수리가 급감하자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던 역할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들깨와 쥐가 급증하고 병원균이 퍼져서 공중보건 비용만 수십억 달러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독수리는 자연이 수행하는 방역 시스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이를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부르고 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잘 살려서 비용과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죠. 독수리는 사체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막고 또 독수리의 먹이 활동은 인수 공통 감염병 확산을 억제해서 생태계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먹이 사슬이 유지가 돼야지 생태계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야생 독수리를 보러 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생 동물을 잘 보호하면 생태 관광 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죠. 경남 고성은 독수리 보호를 생태 관광으로 연결했고요. 대한민국 생태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는 전봇대를 제거하고 친환경 벼농사를 지어서 흑두루미에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흑두루미 보호 정책을 펴왔습니다. 네. 그 결과 2006년에 160마리 정도가 순천만을 찾았는데 계속 증가하다가 2023년부터는 매년 10,000마리 정도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흑두루미를 찾는 관광객이 같은 시기에 13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되면은 흑두루미가 순천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네요. 자, 이제 곧 봄인데 고령 독수리 식당은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네, 지난 12월 6일에 시작해서 3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이틀 운영되고요. 10시, 11시 이렇게 하루에 2번 먹이를 제공합니다. 3개월 동안 운영되는 독수리 식당에 필요한 고기는 10톤 정도, 또 비용은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단체와 개인이 모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고령 독수리 식당 현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먼저 먹이를 뿌려놓고 제 방 위로 올라오면 하늘 높이 올라가 있던 독수리들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활공하면서 먹이를 탐색한 후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네, 그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제 방 위에 소위 대포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네. 그 좋은 카메라들 덕분에 원앙, 큰고니, 흰목 물대새, 흰꼬리 수리 같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13종도 이번 겨울에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먹이 주기 외에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탐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독수리 먹이 나눔과 또 탐조 장비를 활용해서 새 관찰도 하고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간식도 준비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대구환경교육센터로 연락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낙동강 고령 독수리 식당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독수리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고 돌아가길 바라겠고요. 먹이 나눔이라든가 탐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그린 대구 환경교육센터 정숙자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하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f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막이 내릴 그날에도 그때도 네 손 꼭 잡은 채 너라서 행복했다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네,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왔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 갖고 시작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소망하고 기원하셨을 텐데 운동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밥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책 오색 체질 밥상의 저자이신 경주 숲속 생명의원 임부돌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은 예방의학 전문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주의 산내에 있는 경주 숲속 생명의원의 원장이고 그리고 자연 치유를 원하는 한우들과 지역 사회가 만나는 치유사랑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 돌봄 의료 사업에 참여하는 경주시 재택의료센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내면에 있는 경주시 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 강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산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이 주민들과 산내면의 청정 자연과 네. 그 자연으로 인해서 치유하는 문화들을 만드는 것에 좀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오색 체질 밥상이라는 그 책이 궁금해서 원장님을 모셨는데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의사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공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저는 아버님이 네. 보건소에 이제 행정 공무원이셨어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숙직 같은 걸 하니까 네. 숙직할 때 가고 보고하면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졸업을 하고 구미시 보건소 청송군 의료원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좀 부족한 점들도 있고 해서 이제 학위나 또 뭐 전문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방의학 전문의를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보건관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꼭
그 말해야 된다면 뭐 이제 그 연변에도 가서 네. 조금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그 논문의 결과로 이제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를 어떻게 네. 해야 되는가 그걸로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만성병 책임연구원으로 대구광역시에 있는 그 시범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잖아요. 네네. 뭐 이젠 친구같이 지내는 분이 많다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고혈압 당뇨 환자 등록 관리 사업을 처음 제안하신 분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제안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논문을 쓸 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외래 이용이 많고 예, 상병 많이 이용하는 병이 뭔가 했을 때 고혈압이었는데 그 고혈압이 방문하는 횟수 그다음에 365일 사실 약을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365일 혹은 그거에 한 이제 80%라도 약을 드시는 분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전산 자료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방문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나 약을 복용하는가 이걸 만족하는 분들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지침 그리고 뭐 미국, 유럽, WHO 지침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조금 더 운동이나 식사나 이런 이제 고혈압 당뇨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등록 관리 사업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미보건소, 뭐 청송의료원 뭐 이런 네. 데서도 근무를 하셨지만 경주에는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어요? 네, 물론 가족이 경주로 갖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우리가 경주를 보면 에이펙에 이번에 네. 느꼈던 모두가 느꼈던 감동처럼 네. 경주는 이제 그 천년의 고도의 역사 문화를 네. 가지고 있고 제가 머무는 산내는 사실 경주와는 완전 서쪽에 반대편에 있는 근데 이제 그 네 개 지자체가 만나는 영남 알프스의 네네. 끝자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운문댐 그 수자원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그 자연은 사실 10,000년이 넘는 그런 공간인데 큰 자연은 아니지만 아담한 자연과 수자원 보호구역이라는 청정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그곳을 찾는 분들이 자연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근무를 해서 찾으러 갔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받고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50이 지나면 내 삶의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장소에서 나오면 한 30분 나오면은 바로 시내나 관광지, 보문단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는 분들도 이제 병원에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게 IC라든지 KTX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있다가 보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당히. 최적의 장소다라고 점을 예. 딱 찍으셨네요. 아니 있다가 보니까 네. 24계절이 너무 뚜렷하고요. 네. 예, 절기가 뚜렷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산내에 있는 숲속 생명의원의 원장이신데 이 병원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과 좀 다른가요? 진료와 환자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 자연중환자실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암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가 현대 만병의 황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보려 그러면 현대 의료를 예방의학적으로 나눌 때 1차, 2차, 3차 네.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바로 치료하고 이건 2차 치료입니다. 네. 2차 의료. 네.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 조기 치료. 근데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1차 네. 건강 증진. 네. 근데 3차는 합병증이 이미 생겼을 때 합병증을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중증일 때예요. 네, 이미 이제 3차 내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3차로 내가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 합병증이 더 생기지 않고 그리고 생기더라도 내가 존엄하게
나의 마지막이든 혹은 그 질병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3차의 의료라는 영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1, 2차가 많이 발달했는데 비해서 3차는 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노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 중환자실, 시멘트 공간이라는 중환자실이 아니고 자연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돌아갈 흙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증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암 환자들이 좀 많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매일 우리가 그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잖아요. 특히 네네. 주부들은 오늘 저녁 또 뭐 해 먹지 이러는데 그렇죠. 네. 그 환우분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죠. 우리가 항암제를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미 치료를 받으면 방사선 치료든 이렇게 받으면 이제 위장관이 이제 뭐 다 이렇게 상처를 입으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일단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입맛이 없겠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입맛을 원래의 입맛으로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는 밥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간이 가지 않았는데도 맛이 있고 네. 네, 그런 밥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은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재발하고 산발하는 환자들이 내가 항암제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좀 가만히 편안하게 둬달라. 그런 음식을 먹고 싶다. 자연 상태의 음식들을. 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환자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먹어서 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있어 보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네,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 네. 같이 먹는 분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오색 체질 밥상이라는 것은 긴 경험에서 나온 그런 식단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 책으로 나왔습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의 편에 서는 삶이라는 부제가 와닿는데 네. 이 오색 체질 밥상 어떤 마음으로 출간하셨나요? 그게 한 10년 정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원래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영양학회나 이런 데 가면 어떤 성분이 부족한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을 매일매일 차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삼시세끼가 돼야 되는데 일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늘 같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점점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오히려 배웠습니다. 예, 배우면서 어떤 것을 먹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더라. 병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해서 이제 그 개발한 방법들을 저만 알기에는 그리고 저한테 왔다 갔던 환자분들만 알기에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아주 전문가이신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네. 그분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고 자기 식단들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쉽게 써야 되겠다. 쉽게 그리고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이것을 받았던 거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물질이 너무나 풍족한 시대이다 보니까 먹을 그렇죠. 건 넘쳐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다 먹어도 되나 싶을 때도 참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까지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건강하게 먹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뭘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이 책의 구성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것이 어떤 요리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내가 일단 먹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지만 우리가 짐승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사람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먹으려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은 우리가 엄마의 마음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내 몸이 병이 들었는데 나를 따라내면 나의 이상을 쫓아서 나의 영혼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내 세포들을 내 몸을 먹이는 마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먹임으로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재료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크고 좋은 재료가 아니라 나한테 귀하게 왔는 이 재료가 어떻게 왔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색 체질 밥상으로 건강한 아침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네. 좀 간단하게 먹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침은 콩 사고 네. 야채, 네. 밥, 국입니다. 콩? 사고 콩사. 콩물. 아. 네, 콩물에 우리는 이제 들깨도 같이 갈긴 가는데요. 네. 예, 콩물하고 우리가 두유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콩물하고 그다음에 사과. 어. 예, 사과는 미네랄과 소화와 여러 가지 들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엔 고구마. 네.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 네, 일단 그거가 기본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야채. 나에게 체질에 어울리는 야채들 그리고 오색의 야채들을 쪄서 먹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까지만 먹어도 충분한데 네. 또 한국인은 밥하고 국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밥은 이제 현미 찹쌀하고 맵쌀을 불렸는 밥으로 하고 네. 그리고 국은 이제 매일매일 바뀌는데 주로 이제 된장국이라든지 예, 된장국을 좀 다르게 해서 한 번은 나물, 한 번은 두부, 한 번은 뭐 이제 청국장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해독 위주, 버섯 위주 이렇게 해서 국을 먹는. 근데 네. 국은 사실 안 먹어도 되지만 한국인의 밥상이라서 밥국이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먹겠다고 했는데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가 늘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을 7일을 이 어떤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일별로. 네. 예, 월요일은 두부의 날, 화요일은 버섯, 예, 수요일은 힐링 투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먹는 날,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해독의 날. 예, 순두부도 먹기도 하는데 해독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금요일은 생선의 날. 네. 그리고 토요일은 분식의 날.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은 집밥을 먹는 날. 아. 이렇게 이제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한우분들은 일단 먹는 게 중심이 되니까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일상생활 하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점심 식당을 안다든지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에서 아침에서 먹었던 것들을 좀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요일을 정해 놓으면 네. 요일마다 주제를 정해 놓으면 좀 아주, 편하겠네요. 네, 네. 아주 쉬워요. 오늘 뭐 먹지? 네. 해서 일단 정해지죠. 네. 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식재료와 메뉴도 알려주고 또 독자가 직접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예. 구성이 돼 있다고요? 네, 부록을 넣었습니다. 네. 책의 구성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 손발 그리고 머리 그것을 통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점, 그다음에 숲속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숲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있는가 그리고 3개월 후에 내가 이것을 실천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 알아차리기에 숲속에서 먹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네. 네, 별 비밀은 아닙니다만 근데 거기에는 우리 이제 산내면에 아주 작게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소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음식이 기본이 되고 또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돌보는 방법에서 자연 치유의 힘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걸 좀 꾸준히 실천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네. 치유라는 것이 결국은 내 명대로 살자는 거니까 네. 내 명대로 살 수 있도록 자기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무슨 이제 우리 몸도 고장이 나고 네. 사고가 나고 또 노화도 되고 하니까 그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것. 그 멈춤이 하루 중에서 멈추는 거는 잠자는 거죠. 잠잘 때에 내가 모든 시동을 끄고 어차피 자면서 내가 고민을 해서 해결될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잠잘 때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자연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먹는 것, 밥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숙면을 강조를 네. 해주셨네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네. 내가 잘 자지 못했으면 네. 대부분 스트레스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잘 잘 수 없는 상황. 네. 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네. 이쯤 되면 오늘 설날
원장님 어떤 밥상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설날은 떡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떡국의 고명은 또 우리가 소고기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고명을 황태로도 하기도 하고요, 표고버섯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부를 많이 넣죠, 그죠? 네. 두부로 단백질을 주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두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계란파, 파가 네. 꼭 들어가고요. 네. 네네. 이런 건강한 고명으로 떡국 마련해보는 설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색 체질 밥상에는 사계절이 담겨 있는데 건강한 밥상을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 숲속 생명의원 임부돌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성 화석박물관에서는 아이들이 과학을 가까이 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특강도 진행하면서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김민정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달성 화석박물관은 국내 최초 공립화석 전문 박물관인데요. 화석 전시와 함께 주말에는 교과과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와 함께 꼭 가봐야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지구과학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와 실험도 같이 하면서 보다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화산과 지진은 친구 사이. 이게 무슨 말이야? 화산도 마그마로 일어나가지고 둘 다 뭔가 움직여서는 그렇지. 지구에서 특히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바로 태평양 조산대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 그렇죠. 조산대는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빨간색이라든지 최대한 A가 아니에요. 이게 남아메리카 이게 아프리카고 그 남극 아니면 북극을 표현을 해도 한데요. 남극은 여기 남극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섬이. 근데 이거는 길쭉하지 않잖아. 양양 4반 오시아입니다. 공룡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알아서 좋았어. 엄청 신기했어요. 다양한 화석들도 있고 상어 이빨도 있어서. 상어 이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벌써 엄청 멋있었어요. 원래 간호사였는데 이제는 꿈 바뀌었어요. 공룡박사. 이제 곧 4학년이 되는 이소은입니다. 지난번에 현무암이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개그맨 전현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되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름이 같으니까. 두레골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근데 배우니까 엄마한테 빨리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석박물관에 돌아보니까 진짜 화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신기했어요. 체험장도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딱 놀기 좋아서 재밌었어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설에 올만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네요. 체험을 하면서 아주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특히 인기가 많아서 빨리 예약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흙과 지구, 지진, 화석 이 4가지 테마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설 연휴에는 명절 관련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행운을 담은 빛 복주머니 만들기, 반짝반짝 전통무늬 오각등이라는 전통 등도 만들었고요. 네. 내일은 윷놀이와 또 설날에 복을 담으라고 복조리와 육아 만들기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한 강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달성화석박물관 강사 최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한 수업은 이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안에서 지구과학 파트만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관련 내용과 연관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업한 거는 이제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 특히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알아보고 왜 자주 발생을 되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각판과 판들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생기는데 특히나 많이 생기는 곳이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 친구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좀 주의 깊게 설명을 들어주고 또 연관되는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평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제 지구과학 또 지질 시대에 관한 내용을 여기 달성 화석 박물관 안에서 전시물도 애들이 한 번씩 관람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배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달성 화석 박물관에서는 또 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달성 화석박물관의 전시는 크게 고, 중, 신생대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네. 화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물군과 지구 환경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닷속 생태계를 재현한 모형부터 삽엽충이나 수장용 같은 고대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한반도 최초의 화석, 또 공룡 발자국 화석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가족 단위 방문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화석 방울굴 과정 체험, 공룡 뼈 맞추기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화석을 깊게 이해해보면서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달성화석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화석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많은 양의 화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다양한 시대의 우리나라 화석을 보실 수 있게 전시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많이 오시고요.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이런 단체분들 많이 오시고요. 어르신분들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즐기고 보고 가십니다. 현재 저희 화석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에는 쿠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애벌레 성장 이야기 같은 재미있는 동물에 관련된 것도 하고요. 슉 당기면 슝이라고 하는 탄성 드론 택시 이런 과학에 관련된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이게 주마다 다른 수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기다려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고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에도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명절이다 보니까 과학보다는 우리가 명절에 또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고요. 복주머니 같은 경우는 세뱃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그 안에 세뱃돈도 담아야겠다고 하고 집 안에 우리 전통 등을 좀 이렇게 걸어놓고 되게 예쁘다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요. 한과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저희 달성 화석박물관은 여유로운 시간에 오셔가지고 즐기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서 부모님들은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나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오늘은 휴무지만 내일은 정상 운영하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박물관에 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화석 전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척들과 함께 공룡과 화석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김민정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지난 설 연휴에 전기안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신고가 128건이었다고 하는데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없는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